좋아요, 구독!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도 또 주도 업종으로 꼽히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주도 업종으로 꼽히는 2차 전지 태조 이방원으로 묶이면서 지난해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2차 전지 업황 먼저 살펴볼게요. 네, 2022년에는 정말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조금 나뉘는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IRA 정책부터 시작해서 금리의 부분도 굉장히 우호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 보니까 저희 배터리 판가 자체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도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 단연 셀의 주도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셀이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외를 받았던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하는 양극재 기업이 단연 주도주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저희 미국의 IRA 정책이 나왔을 때 탈중국 공급망에 있어서 최대 수혜를 받을 만한 셀과 소재 기업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주도주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한 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셀 업체가 좋은 흐름 이어갔다라는 소식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또 자동차 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전기차와 자동차주 향방 어땠습니까? 먼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는 사실 이제 도입 단계를 넘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확장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모델밖에 없었었는데 이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고성능 전기차들이 시장에 많이 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의 EGMP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의 MEB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이제 아이닉5라고 하는 SUV 기반의 EV를 출시를 했고요. 기아는 EV6를 출시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EV232를 다툴 정도로 전기차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 업황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었던 대기 수요들이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차량 반도체로 인한 생산 차질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 조건이 굉장히 유리했었고 완성차들이 판매는 감소했지만 오히려 수익성은 좋아지는 좀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호주적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중반 이후부터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인상이 되고 2023년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주가는 실적을 못 따라가고 오히려 좀 약세를 나타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 공급은 좀 부족하고 수요는 폭증을 하면서 높은 가격의 신차를 좀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좀 단기의 호실적은 더 뒤덮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도 이 자동차 기업의 주가가 힘을 못 쓰는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루시드 등을 포함해서 포드와 닛산도 작게는 30%, 크게는 80%의 하락률 보였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완성차들의 수익성을 보게 되면은 사실 현대기아차도 작년에 주가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글로벌 메이커 대비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많이 빠졌던 업체들이 이제 EV 전문 업체들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중국 EV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약진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호실적이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국 로컬 업체들한테 경쟁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가격 인하도 단행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나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수익성이 나고 있는 구간이지만 사실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아니면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기조 하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아직 탄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무 구조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 투입이 지속돼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메이커의 이 주가 하락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테슬라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를 좀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누적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좀 독주를 했던 2차 전지였는데 이 테슬라 이 급락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까지 파장을 좀 잇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업황에 미친 테슬라 리스크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뭐 테슬라 쇼크가 있기 전에도 조정을 좀 받기 시작은 했습니다. 저희 연말부터는 저희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플러스 거기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상하이 공장 중단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았던 밸류의 단계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저희는 항상 2차 전지는 테슬라 주가에 많이 연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 영향이 지금 2차 전지까지도 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 IRA 때문에 굉장히 수준 모멘텀이 많았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 그렇죠. 보면. 그럼 2023년이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본다면 미국 내 매출 비중이 유럽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테슬라의 비중이 높은 뭐 셀이나 소재 기업의 과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치우쳐 있었다면은 이제는 다른 완성차 기업들의 비중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사 비중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너무 테슬라 쪽에만 치우칠 필요는 2차 전지는 특히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2차 전지야말로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중국의 공급망을 배제하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3월에 개정안이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면은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모든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쪽에 이제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제한된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테슬라에 계속 연동해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이제는 그런 상황은 조금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는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테슬라에 많이 좀 기대가는 현상을 보였지만 이제는 좀 다른 업체도 좀 확대돼서 시각을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기업 대부분 또 테슬라 향에 대한 비중이 좀 큰 모습이었었는데 점점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 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법안, 또 미국 행정부의 정책으로서 IRA 법이 뽑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또한 상업용 전기차 이 세액 공제 관련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다소 미미하다는 지적과 안도감이 뒤섞인 모습이에요. 연구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리스 차량에 대해서 사망용 전기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몇 가지 리스에 대한 규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 일반 소유자들이 리스로 차량을 구매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IRA 규제를 우회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리스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적은 월 금액으로 차량을 또 구입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IRA를 통해서 7,500달러 보조금을 받는 부분들을 리스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인센티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리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정차 판매를 원활하게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 리스랑 조금 다른 점이 차량을 이제 소비자한테 인도가 하는 게 아니라 리스 기간이 끝난 시점에 그 차량을 회수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고차 재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전기차 운영이 되면은 아무래도 리콜 리스크도 좀 생기게 되고 뭐 이런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배터리를 재활용한다라든지 전기차를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다른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감이 섞였는데 연구원님의 의견들 살펴봤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가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차량 리스의 경우에는 보조금 거의 뭐 100% 가까이 받으면서 또 리콜 리스크도 낮출 수 있고 뭐 재활용 배터리도 용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IRA 법으로 인해서 좀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차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좀 국내 기업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IRA 법안만 가지고선 중국 전기차 시장을 견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전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도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다는 점, 이 자국 시장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선 전폭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상당히 앞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2023년도가 되면은 연간으로 전기차 판매가 100만 대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을 하겠지만 중국은 이미 전체 판매의 20%에 달하는 뭐 500만 대 이상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사실 중국차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싼데 이제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셀투팩이나 이제 셀투 샤시 기술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차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싼 라인업에서의 전기차 모델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중국 차들이 앞서 나가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인 차량의 경쟁력, 이제 싼 전기차 그리고 경쟁력 있는 배터리 이런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보조금 이런 경제 장벽만으로 이런 변화를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IRA 법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격차 확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좀 제품의 경쟁력이 핵심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미국의 공급만 재편이죠. IRA 법안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CATL은 미국의 생산 공장이 없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지난해 주가가 좀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또 2차 전지 관련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 넘어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판도 변화해서 우리 시장은 얻을 것이 무엇이면서 또 투자자들은 무엇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국내 시장이 사실 굉장히 작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미국이라는 시장으로 열렸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일 위원이 바로 앞서서 좀 말씀하셨듯이 저도 LFP 배터리가 올라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미국이라는 시장을 열어놓아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조금 배제를 시키고 나누어갖기 구조로 간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한테 좋은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분명한 거는 미국 안에서 탈중국 공급망을 완벽하게 잘 구축을 해서 잘 구축한다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경제성 있는 원재료 업스트림단을 잘 구성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어쩌면은 그렇게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은 건 사실이다.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선 당장 2024년까지 본다면은 2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 쪽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이라는 시장이 확실히 기회가 되는 시장이고 2023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점유율이 확대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2024년까지 보면 사실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하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차트를 준비하셨군요. 네. 네, 저기 보시면은 2024년까지 보시면 2025년은 미국 내에서 수급이 전혀 타이트하지 않지만 2024년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50%도 못 미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우선 당장 봤었을 때 적어도 2024년까지는 미국 내에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높은 밸류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룸이 분명히 갖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 LFP가 올라오는 부분을 확실히 좀 보셔야 되고 CATL이 지금 조금 주가적으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사실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내에서는 양산이 좀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V뿐만이 아니고 사실 ESS 쪽은 어느 정도 LFP가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장은 굉장히 2차 전지 2024년까지는 적어도 매력적이겠지만 LFP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는지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또 2차 전지 주도주로서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또 삼성전자 다음으로 지수의 영향력 또한 높아졌고 또 일각에서는
셀과 양극재 업체가 당분간은 상승 기조 이어갈 것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2023년으로 본다면 저는 뭐 한 2월, 3월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단연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밸류로 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EV/EBITDA 거의 16배 아래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힘든 상황이죠. 그 이유는 오버행이 있습니다. 1월 30일부터 이제 매도가 가능해지고요. 이게 사실 전체 주식 수의 한 3.9% 정도가 되긴 하지만 유통 가능 주식 수만 따지면 사실 물량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게 밸류가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가 좀 내려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는 다시 2차 전지 섹터가 좀 크게 반등을 하면서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준 모멘텀 자체는 약하겠지만 미국 내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그리고 셀 중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수준 모멘텀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셀 중심으로 우선 주가 반등이 먼저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기업이 2022년 내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극재 수급이 타이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수준 모멘텀도 일정 부분 약할 수는 있지만 시총이 굉장히 큰 소재인 만큼 동시에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엔솔이 지금 오버행 이슈 속에서 4분기 실적 저조로 인해서 최근 들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또 2, 3월부터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셀 기업과 양극재 기업 또 두 가지 분류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셀 기업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 가능성, 양극재 기업도 좀 2022년 대비는 저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소재 내 관심은 높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다만 또 분리막과 동막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업체들은 실적과 주가가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주가 측면에서는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SKC, 일진머티리얼즈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양극재와 음극재 대비해서 분리막과 동막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선 2022년에 2차 전지 섹터의 핵심은 IRA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가를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 수혜가 굉장히 큰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IRA 수혜에는 양극재, 음극재까지는 이제 생산 비중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데 분리막과 동박은 상대적으로 조금 배제가 되어 있었죠. 들어가긴 하지만 배제가 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선 당장 수준 모멘텀이 강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셀이나 양극재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주가적으로 소외받은 부분이 굉장히 컸고요. 특히나 뭐 동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어요. 뭐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 쪽으로 가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이 SK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소외받는 부분들이 있었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뭐 LG 화학이나 이런 소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또 분리막을 새롭게 좀 시작을 하면서 이게 점유율을 몇 개 업체가 나눠 갖는 구조가 이제 더 이상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시장에 이제는 영향을 좀 미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IRA 중심으로 해서 소외를 많이 받긴 했지만 2023년에는 좀 실적이 많이 올라와 준다면 그래도 밸류 측면에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IRA 법에서 좀 배제가 된 것은 사실이고 또 원래는 실적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분리막과 동박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또한 지난해 완성차와 또 부품사의 실적이 디커플링이 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완성차 사상 최고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품사의 실적은 좀 저조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올해 경기 침체와 둔화로 인해서 수요 감소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이 자동차의 공급난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품 상황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반도체 수급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2021년도에 뭐 분기에 뭐 많게는 거의 400만 대, 500만 대씩 생산차들이 유발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분기 100만 대 수준까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젠 점진적으로 완화는 된다. 하지만 2023년도에도 글로벌 생산량 약 3% 정도, 한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는 지금 생산차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 측면에서 타이트한 부분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경기 둔화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수요 둔화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기 수요가 많이 누적이 됐어요. 대기 수요가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판매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작년에 기저도 상당히 낮았었고 그리고 대기 수요도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만 회복이 되면은 글로벌 수요는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글로벌 5에서 8% 정도는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차가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걸 보면은 9에서 10% 정도 생산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완성차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사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게 되면은 생산이 늘어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사들은 사실 완성차한테 정해진 납품 단가에 따라서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테일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생산 물량이 중요한데 이제는 차량 반도체 수급차들이 해소가 되면서 생산 물량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원자재나 이전 각종 운송비 이런 코스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일단 운송비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작년 2분기 때를 피크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트는 다운되고 그리고 이제 물량은 늘어나고 뭐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면서 부품사들의 실적이 올해는 완성차를 좀 따라잡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2차 전지 시장의 또 판도 변화 속에서 좀 강점을 지닌 기업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강점을 지닌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무래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까지는 우리 주가를 볼 때에는 좀 미국 중심으로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도 거의 한 반, 그리고 3원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설 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큰 성장을 가져오기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유럽의 일부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결국에는 바라봐야 되는 그럼 미국에서 또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려면 결국에는 법안의 기준에 얼마나 맞추느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완성차 기업들로부터의 수주도 또 더욱더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탈중국 공급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 기업 중심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굉장히 수주 모멘텀이 강했던 이유도요. 업스트림 단에서 굉장히 3, 4 모두 다 비교를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연 투자를 가장 빠르게 확대를 했고요. 특히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이 또 수직 계열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레퍼런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수직 계열화된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산비 비중이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 쪽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미국 내에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를 시키려면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국산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건, 셀이건 결국에는 탈중국 공급망을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재단에서 이 양극재 기업 또 전고체 국산화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탈중국의 공급망 구축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 이렇게 표로 한번 보시면은 네. 표의 길이가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강한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 공급망을 배제한
업스트림단에 어떤 기업이 나오든지까지 전부 다 이제는 지분을 전부 다 가져오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LG 화학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탈중국 공급망에 있어서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도전제도 그렇고 전해액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가는 쪽이 이제 LG 화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굉장히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쪽이 50대 50으로 지금 화유 코발트하고 JV가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자체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자체 그 라인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중국 지분을 계속 배제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 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조금 더 빠른데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GEM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에코프로 자회사인데 GEM이라는 중국 지분이 원래 50대 5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GEM이 5%까지도 지분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는 국산화가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독주 속에서 또 지난해 리튬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또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자원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2차 전지의 필수 원재료 이슈는 향후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우선은 저희 3월 개정안 나오는 걸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백서가 좀 가이드라인 좀 나왔을 때 미국하고 FTA 체결국 원재료 사용이나 또는 가공 측면이라는 기준이 되게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가공만 해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쪽에도 뭐 크레딧이 나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조금 3월 개정안에 나오게 된다면 조금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공만 가능하다, 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의 가공만으로 가능하다 하면은 중국의 원재료를 사용해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3월 개정을 한 번 더 열어보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뭐 그걸 떠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듯이 완벽하게 탈중국 공급망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미국 내에서 원재료 가격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생산비가 많이 올라오는 측면을 크레딧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를 동시에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 가격 자체는 만약에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중국과 미국 내 이 자원에 대한 원재료 가격의 이원화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3월 개정안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조금 열어 놓은다면은 오히려 배터리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을 좀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열게 된다면 원재료 가격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군요. 네, 있겠지만 사실 결국에는 탈중국 공급망을 했었을 때 미국에서 크레딧을 통해서 그 비용을 맞춰주겠다라는 것이 IRA 정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수급이 용이한 측면이지 이익률이나 수익성을 가지고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월에 개정될 수 있는 이 ARA법에 대해서 IRA법을 통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재일 연구원님께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전기차와 자동차 업계에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모멘텀이 있다면요. 뭐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전기차 수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중국이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양쪽 다 수출이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팽창을 했는데요. 뭐 어느 정도로 올렸냐면은 글로벌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 대수 기준으로는 일본에 이어서 글로벌 2위를 차지했고요. 전기차에 있어서도 독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메이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중국 로컬 시장만 놓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시장 점유율이 늘려 나갈 정도로 굉장히 수출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기차 수출이 특별히 좀 많이 늘은 이유를 보게 되면은 뭐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을 세우면서 그게 또 글로벌리 나가면서 이렇게 수출이 늘는 부분도 있었지만, 뭐 BYD를 비롯해서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전파가 되는 점, 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올해 안으로 BYD가 국내 시장 진출을 좀 태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가 전기차들이 글로벌 시장에 침투했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전기차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 가격이 내린다라든지 좀 경쟁을 심화시킨다라든지 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주목하는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면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중국이나 유럽 대비해서 상당히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느렸었는데 올해부터는 글로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거는 뭐 GM, 포드 아니면 뭐 이제 테슬라 같은 중국 로컬 메이커들이 되겠지만 한국 차들도 여기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 차들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전기차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라이벌인 일본 차의 부재를 현대기아차 같은 국내 업체들이 메꿔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독일 3사들이 판매하는 전기차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고가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도 상당히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중국산 전기차가 또 막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미국에서 또 점유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저가 전기차가 시장에 또 침투를 했을 때 그에 따른 향방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평가가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한 작년 3분기까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가 합산으로 테슬라에 이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네. 차지를 했었고요. 4분기 들어서 이제 IRA 효과가 발효가 되면서 다소 좀 주춤하면서 이제 포드에 좀 밀려서 이제 3위 정도의 지금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근데 뭐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원래 이제 탑5 정도, 뭐 5위에서 7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이제 탑3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좋은 성적이네요.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와 기아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이 주가 반등에 대한 이 모멘텀은 어떻게 보실까요? 무엇이 선행돼야 될까요? 일단 사실 작년 현대기아차의 어떤 펀더멘탈한 성과를 보게 되면은 재무적으로도 실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익률도 올랐고 그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뭐 사상 최대 수준 거의 10%까지 올라오면서 뭐 이런 시장 점유율이나 실적 측면에서는 좀 나무랄 데가 없는 성과를 보여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주가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결국에는 2023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현대기아차가 지난 2년 동안 거뒀던 성과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아직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펀더멘탈이 개선이 됐다는 걸 앞으로 입증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올해도 이제 현대기아차의 목표를 보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뛰어넘는 판매 목표치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저가를 토대로 해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성과와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 입증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들이 반등 추세로 돌아서는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크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우려를 떨쳐보기는 어렵지만 펀더멘탈을 믿고선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주목해봐도 좋을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완성차와 부품업체 중에서 탑픽 종목과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지금 탑픽으로는 현대모비스, 차선호조로 현대차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완성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에는 사실 어느 정도 감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요. 부품사들은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실적이 상당폭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신형 그랜저를 출시를 했고요. 뭐 올해 1월, 2월 달이 되면 신형 코나,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산타페도 이제 풀모델 체인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신차들이 출시가 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EV6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또 본격적으로 글로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네. 내연기관차, 전기차 모두에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대차를 또 차선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서 또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한나 연구원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차 전지의 성장세 좀 기대가 되는 섹터입니다. 올해 접근을 고려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고 또 기보유자뿐만 아니라 신규 보유자, 신규 접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네, 우선 2022년에 워낙 IRA 중심으로 수준 모멘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 부분을 기대를 많이 하신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에 정말 많은 완성차 기업들과 JV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수주를 받기에는 사실 자금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수주부터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치우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준 모멘텀이 남아 있긴 합니다. 2022년에는 워낙 수준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에 수준 모멘텀의 가장 최고의 종목이었다면 2023년에는 삼성 SDI가 될 텐데요. 근데 그 규모가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는 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만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바라본다면은 생각보다 업사이드가 높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거 지나치게 너무 IRA에 치중하지 말자라는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는 셀을 바라볼 때에는 미국 내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 디자인 캐파 기준으로 해서는 미국 내 지역별 비중에서 미국 비중이 한 22%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23년 올해에 오게 되면 33%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미국 내 외형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좀 실적적으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야 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고 있고 동시에 이제 수주 모멘텀과 밸류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 SDI를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IRA에 따른 수준 모멘텀 이런 쪽에서 좀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성장하는 소재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LFP 배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게 된다면은 밸류 측면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 LFP 배터리에 좀 많이 들어가는 특수 리튬이온 쪽 하고 있는 첨보 같은 기업들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올해는 또 실리콘 응급제 쪽이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내 수준 모멘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작년 대비 올해 큰 폭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소재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재율 연구원 이 전기차 관련주들 또 향후 또 투자 전망 그리고 신규 접근은 괜찮습니까? 뭐 전기차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기차 퓨어 플레이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완성차 OEM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기존 퓨어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든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려놓고 판매 목표치들이 많이 늘려놓은 상황인데 지난 한 2년 동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적자들이 많이 누적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 계획들이 계획 대비해서 좀 못 미치는 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뭐 루시드나 리비안이라든지 뭐 그 외에 다른 뭐 니오, 샤오펑 이런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판매 목표를 맞추고 있지만 어떤 재무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금리 상승기 속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기존 OEM들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연기관차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내면서 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선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강화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아무래도 전기차 퓨어 플레이어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플레이어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